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소미아 파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간의 정보협정 교류인데 이게 파기되면 한미동맹도 파기된다는 것, 그 누가 보아도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국회 통일외교위원장입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이십니다. 윤상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입니다. 정말 이 지소미아 정말 중요하고요. 또 국가 안보, 한미 동맹,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와도 그렇죠.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이 정부가 너무 지금 한일 간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갖다가 소홀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불순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요번 11월 22일 밤 12시에 이제 종료가 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정부는. 그런데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연장이 되고요. 만약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하면은 서면으로 일본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또 정부의 입장은 일단 통보를 하겠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겠다는 건데,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겠다는 이유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핑계고,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이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근간이다, 또 한미 동맹 차원의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압박도 가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종료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결정이고, 또 특히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만났거든요. 요번에 이제 51차 SCA 한미 간의 연례 안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치고 끝나고 청와대를 예방했는데, 딱 대통령이 직접 미국 국방장관한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풀지 않는 한 우리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앞에서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국방장관의 만남은 없었다. 역대 한미 관계가 최악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지소미아와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문제, 이게 지금 하나의 쟁점인데,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무역 문제는 무역 문제죠. 경제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안보 문제로 풀어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겠다고 한 게 8월 23일인가 그랬어요.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또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한일 간의 경제 문제를 안보 영역에까지 교차 오염,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 컨타미네이션 시키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교차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차 오염시킨 이유가 뭐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은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대한민국 국익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써 가장 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본은 핑계고 결국은 이 정권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축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북중러, 북한, 중국 눈치 보기를 넘어서서 중국이 주도하는 북중러 그 축으로 옮겨가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북중러라는 게 공산사회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것은 북중러,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2017년도 10월 달인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 3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개적인 안보정책이다. 첫째,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상가 안보협력 체제를
동맹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삼불 협의. 이게 삼불 이제 뭐 입장이라고 예. 그러고도 삼불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 결국 이 정부 들어와서 북한 눈치 보기. 그렇죠. 북한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이 없죠. 없죠. 예. 북한 눈치 보기 원칙 예. 딱 하나 있고 중국 원칙 있습니까? 중국 눈치 눈치 보기 보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2017년도 10월 말에 그런 어떤 삼불 합의를 해주고 정책을 내건 이유가 뭐냐?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을 막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종료했다라고까지 이제 정부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드 보복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전세기 못 뜨죠. 예. 예를 들어서 또 온라인으로 못 하죠. 여행도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임에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판호라는 기업들이 거. 지금 어려워하고 다 뭐 판호라는 거. 돌아왔어요. 이것도 아직까지 허가증을 예. 안 주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경제 보복 조치. 우리가 중국 가서 제대로 공연합니까? 공연도 못 못하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드 보복 조치 이전에는 연간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국의 방문객 수가 제가 알기로는 850만에서 900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졌으면 지금 예, 예. 지금 500만 정도 좀 넘을 겁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아직까지 여행 자유화도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삼불 정책이라는 거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정책을 중국에서 딱 갖다 바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눈치 보기, 북한의 눈치 보기 결국 뭐냐? 정말로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이 도대체 뭐냐?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끔 설명해야 된다.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기에 맞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말 무서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협의 또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했죠.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낼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해하죠. 예. 왜?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라. 그러네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이 무언데? 이제는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방위 분담금 협상하죠. 협상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이 강경한 입장. 제가 지난주에도 더 하트 만났거든요. 예, 예. 30분 동안 둘이 얘기하는데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누그러뜨리겠습니까? 한국, 문재인 정부.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네들하고는 같이 신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강력하게 느끼겠죠. 그러면 방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안 되죠. 또 지금 북미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열려고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서로 뭐 12월까지 어떻게 하자. 조만간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북미 간의 대화 내용을 한국 문재인 정부에다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예. 그러면 외교적으로 이제 외톨이가 미국으로부터 또 따돌리면 외교적인 외톨이가 되고 특히 지소미아라는 게 뭐냐면 한일 간에 어떤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북핵 미사일 정보 또 2급 이하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상호주의에서 교환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쐈습니다. 쐈으면은 빨리 우리가 그 궤도가 어떻고 탐지를 하고 추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소미아가 폐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의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끔 인용하는데 네. 7월 25일 날 네. 지금 올해 북한이 지난 5월 달부터 단거리 미사일 SLBM 포함해서 12차례 발사 예. 실험했습니다. 근데 7월 25일 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소위 말해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예. 그때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얼마에 430km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600km. 200km나 더 날아갔는데. 200km 가까이 늘었는데 그래서 예. 도대체 어디 정보를 가지고 왔냐? 그게 일본 측의 정보입니다. 그럼 전시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쏴두고 계속 쏴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야 되면 일본 측의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400km면은 뭐 대구 뭐 이하 이거 경남까지 내려가는. 근데 600km면 부산까지 간 건데
그걸 대응을 못하고 딴 데 가갖고 200km 전에 가서 대응을 한다면 이건 뭐 엄청난 인명살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축에서 빠져나가려는 어떤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러면은 한국, 일본으로부터 어떤 왕따가 되고 또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한테 대접받습니까? 대접 못 받죠. 러시아한테 대접받습니까? 못 받죠. 지난 7월 달에 러시아가 우리 독도 영공을 7분간인가 예.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강하게 항의조차 못했던 이 정부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합니까? 못하죠. 북한에 대해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도 어떻게 각을 세우면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또 일본에 대해서도 이 한일 관계를 그동안 작년 10월 30일인가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거의 지난 올해 6월 달까지 일본하고 외교적 협의하자, 만나자는데 계속해서 보이콧 났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이 계속해서 만나자, 협의하자 했는데 보이콧 났습니다. 그 6월 19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1+1 안,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한번 해결하자. 예. 이 안을 6월 19일 날 던지고 작년 10월 30일 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그 7, 8개월을 가만히 둔 겁니다. 그러면 예.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아주 안 좋게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대화하자고 자기들이 할 때는 대화를 안 한다고 해놓고 뒤늦게 6월 19일부터 대화하자고 하니까 아베가 무슨 소리냐, 예. 귀찮아 떠났다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화의 왁구가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이번 태국 가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아베와 만났는데 그것도 자리도 이상했고. 네, 아베하고 이제 우리가 막 대화를 구걸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11분, 10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앞으로 대화를 촉진시키고 고위급 대화를 하고 막 이게 주안점, 네. 대화의 주안점을 두는데 일본은 아베 총리실에서 뭐냐?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의 입장, 일본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 입장은 강제징용 해법을 너희들이 가져오지 않는 한, 강제징용 해법이 없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하고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어떤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화를 했고 11분 동안, 그리고 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앞으로 고위급 대화를 하기로 했다. 대화의 방점을 뒀는데 일본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 지난번에 문희상 의장도 갔다 오시고 저도 일본 가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외무성 고위 관계자들 만나면은 자기네들은 이낙연 총리한테도 명확하게 입장 전달을 했다. 예. 그 입장 전달은 뭐냐, 볼은 한국 문재인 정부 너희들한테 있다. 너희들이 국제법 위반을 했으니까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강제징용 문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뭐 사법농단이라는 걸 가지고 이 정권이 처벌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정말 그거로 피해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강제징용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최봉태 변호사하고도 지난주에 제가 같이 대담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진심 어린 사죄를 원한다. 정말 맞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법이 계속해서 한일 간에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경제 보복을 당하고 우리가 쌓아왔던 그동안의 최첨단 이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이것은 법적인 해법을 할 수가 있느냐. 최봉태 변호사는 계속해서 법적인 해법, 최봉태 변호사가 강제징용 그 원고의 대리 변호사거든요. 강제징용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진작 해결했지. 그렇죠. 해결 못한다. 결국은 이 문제는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해결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런데 일본은 일단 자기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청권협정에서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줬고 일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자산의 규모가 47억 달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청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문제가 끝났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작년 우리 대법원 그 전체 합의부는 어떤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개인 청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 죽음으로부터 각각 손해배상 1억 원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판결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불법 지배한 거 아닙니까? 불법 지배다. 불법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개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끔 했는데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한없이 따져가게 되면 모든 게 우리가 원폭 피해부터 시작해서 위안부부터 다 물론 불법이죠. 이거에 대해서 창식 해명부터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쪽들이 소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세요. 제가 지난 5월 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가장 최고의 측근 총리 밑에 이마이 다카야 비서관한테 네. 사람을 해서 이쪽에서 보내라. 그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일단 스탠스틸 어그리먼트라고 해요. 모라토리엄 선을 해라. 수출 규제 조치 딱 중단하고. 우리도 법원 이 현금화 작업 딱 중단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라 했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일본이 대화를 거절한 거고 이제 뒤늦게 와서 대화하자 구걸하는 모양새가 됐고 결국은 이제 이 해법을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강제징용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진정한 참회, 사죄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스스로 푸는 게 어떠냐. 우리 그렇죠. 스스로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어떤 위로 차원에서 위로금도 만들고 또 법원 판결 난 거에 대해서 대리 변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정책 해결이 법적 해결보다 더 현실성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합리적으로 풀어가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외교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얽히면서 지금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그러니까 그런 한일 상황이 간의 이 되어버렸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더 큰 되면서 피해를 비화되면서 됐어요. 일단 아베가 잘못했죠. 예. 아베가 어떤 자유민주 체제의 가장 혜택을 본 친구가 역사 문제 가지고 결국 경제로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좀 더 미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안보 영역까지 확장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안보 여기까지 간 거죠. 결국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데이비드 스틸웰 예. 미 아태 이제 그 동아태 국무부 차관보하고 마크 네프하고 또 제임스 드 하트 방위 분담금 수석 대표 또 키스 크락 경제차관 국무부 4인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6일인가 7일 날 동시에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틸웰하고 그 사람들한테 청와대에 가가지고 70분 동안 김현종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게 일본 때문이라니까. 일본 때문. 일본 때문에 그렇다. 일본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지금이라도 빨리 중재를 해라. 중재할 의향이 없냐. 미국이 나서서 딱 한국, 일본 현 정부 둘 다 현재 진행되는 법적인 상황 수출 규제 조치 이제 현금 청산자가 일단 스탑시켜라. 딱 중재를 해라. 했더니 스틸웰 하는 얘기는 중재는 안 한다. 중재할 수가 없다. 왜? 왜냐면 we cannot fix the problem. 우리는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너희들이 싸우면 말릴 수 있어서 그건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we don't have the silver bullet. 우리는 silver bullet 있죠. 이 탄알, 은탄이 없다는 겁니다. silver bullet.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건 we don't have the silver bulle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제가요 7월 달에 그 사람들한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하도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미국이 나서서 좀 중재를 해라. 그래서 둘 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하게끔 해라 했는데 중재를 계속 했고 제가 미국에 가서 제임스 리시 이제 미 상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전임 상원 외교위원장이고 현재 민주당의 그 상원 외교에 간사하는 밥 메넨데스한테 중재해달라. 밥 메넨데스 중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임스 리시는 트럼프와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중재할 의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중재할 의향이 없다는 거는 뭐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제 워싱턴 조야에서는 일본 논리에 가깝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은 일본 논리에 가깝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나 며칠 전에 한미동맹 만찬에 이제 미국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뒤늦게 왔고요. 거기에 이제 군인들, 군 장성들 하고 이제 국무부 관계자들이 왔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누구냐? 트럼프다. 트럼프밖에 없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지소미아 폐기하지 말라라고 모든 레벨에서 얘기했답니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예를 들어서 우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경주 장관한테, 또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부 장관한테 모든 레벨에서 다 얘기를 했다. 예. 청와대 레벨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에 정의용 딱 얘기 안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이 문제를 결국 대통령이 자꾸 한일 간의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지소미아를 되돌리지 않겠다. 폐기를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 결국 미국 사람은 이 모든 정책 결정,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방부 반대했습니다. 외교부 반대했습니다. 국정원장 다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사람이 김현종 국가안보 실장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김현종 실장은 찬성하고 폐기를 찬성하고 결국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미국 사람들, 국무부 고위 관계자 얘기는 대통령이다. 마지막 최종 결정자는 대통령. 맞다. 대통령이 했으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다. 트럼프. 왜 트럼프 카드를 못 쓰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해서 지소미아가 필요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일본하고의 관계 어떻게 풀어야 이런 어드바이스를 주고 해야 어느 정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누그러뜨리고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이거는 못 바꾼다 라고 이제 며칠 얘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전화를 하고 싶어도 아베가 그 뭔 소리야 그대로 가. 근데 이제 아베도 일단은 이제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입장도 이제 꽉 먹고 안 먹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베는 지소미아는 지소미아대로 건지고 수출 규제는 계속해서 수출 규제하고 아베 모든 해결의 실마리는 강제징용 해결의 책을 가져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가 필요하죠. 일본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는 그거는 오케이를 할 겁니다. 단지 아베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 눈치 보기, 중국 눈치 보기 이걸 해온 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에 지소미아를 폐기한다. 오히려 아베 입장에서는 야 문재인 정권은 안 되겠다. 결국은 미국 트럼프를 설득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새롭게 짜자. 문재인 정부 빼놓고 일본 중심, 미국 중심, 미일 동맹 중심으로 호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라, 뉴질랜드, 뭐 여타 국가를 넣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새롭게 짜자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할 공사니까. 그러니까 요즘 외교 안보상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왕따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미국이 그냥 거의 이 동맹 차원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미국의 요구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개인의 요구입니다. 트럼프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 이 실무자들이 다 맞춰가는 겁니다. 제가 9월 추석 때 2박 4일 동안 미국에 가서 상하원 의원들,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다 만났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거 트럼프 개인의 욕심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선거공학적인 요구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봐라. 우리가 이만큼 방위 분담금을 받아왔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어떤 소위 미국 납세자,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줄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올해 1조 389억 원 냅니다. 그거를 50억 달러 내라고, 내년도에 내라는 거고. 6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블 조금 넘습니다. 2조 이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80억 달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시범 케이스를 걸린 겁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동맹 간에 대한 기여금에 대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한 첫 번째가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런 나토로 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 협상, 올해 분에 대해서 장원삼 수석 대표가 가가지고 미국하고 해서 1조 389억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게 10차 SMA, 방위 분담금 특별협정이고 고전에 9차에서는 우리가 9,602억 원 했습니다. 9,602억 원에서 1조 389억, 딱 8.2% 올렸는데 8.2%를 우리의 국방비 증액 비율이 8.2로 해가지고 그렇게 맞췄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방위 분담금을 협상을 할 때 처음 부른 액수는 9,602억 원. 그냥 해줬으면 되는데. 2억 원에 더블을 불렀습니다. 더블. 아. 더블 불렀다가 우리가 강하게 버티니까 12억 달러를 불렀습니다. 12억 달러. 우리가 강하게 버티니까 그 다음에 10억 달러를 불렀습니다. 10억 달러를 부르고 이것을 매년 계약이 아닌 3년 계약. 3년 계약. 3년 계약. 그러면 3년 계약에 10억 달러면 1조 2천억이거든요. 딱 보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어떤 1조, 소위 말해서 1조 2천억 3년 계약. 그걸 했으면 되는데. 10억 달러를 갖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액수를 줄이는데 급급했다. 트럼프의 어떤 큰 구상을 몰랐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하트도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하고 해서 47억 달러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정확한 액수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야, 도대체 니들이 갑자기 1조 389억 원 간 그게 9억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9억 달러에서 47억 달러 인상의 근거는 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1조 389억 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9,200명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 현금으로 한 3,600~700억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군사건설비, 군사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사를 져주고 탄약고 뭐 저장시설 이런 거 져주는 거. 예. 그거 들어가고요. 그것도 한 40% 이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군수비용, 군수 지원을 합니다. 차량, 운송 차량. 이런 거. 네. 이 세 가지를 쓰는데 미국 사람을 며칠 전에 제가 국무 고위 관계자 만났더니 95%가 다 너희 나라에 간다. 그렇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거의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 다 국내 경제에 환류가 되는데 그 세 가지에다가 하나의 새로운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면 한반도에 필요로 하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출동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뭐 전략 무기, 정찰기, 군사력, 또 미사일 등을 총 계산하면은 47억 달러가 아닙니다. 그거를 계산 제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두세 배 됩니다. 두세 배. 두세 배. 50억 달러에 두세 배 되는데 그만한 비용을 대한방위 공약을 수행해서 우리가 해왔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그걸 던졌다. 항목별로 던졌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이 뭔지 의견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7억 달러냐 했더니 정확한 액수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비슷한 액수인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트럼프 개인의 요구고 이게 마지막 결정권자는 트럼프입니다. 마지막 우리 결정권자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럼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의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지소미아가 이런 식으로 된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전화를 요청해서 서로 지소미아 문제 얘기하고 거기서 지소미아 딱 다시 폐기를 철회를 하고 또 방위 분담금 여기서 트럼프 각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하면 얼마나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되겠습니까? 일부러 이 정권은 네? 말이죠. 그냥 어떻게든 한미관계, 한일관계 나쁘게 해갖고 북한, 네. 중국, 러시아 눈치 보면서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모든 게 결국은 연방제로 맞춰져 있지 네. 않나. 그래서 이런 식의 해법을 해야 되는데 해법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한테 숫자를 줬다라는 겁니다. 숫자. 47억에서 50억 달러 숫자 줬는데 제가 막 반대합니다. 이게 과도하고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은 너희가 안보상으로 경제상으로 우리한테 이득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우리 아니면 농축, 미국산 네. 우리 아니면 농축이 20% 방에 30% 늘려달라.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보상의 이득을 달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so what? 뭐냐? 윤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확한 액수 금액이 뭐냐? 딱 숫자로 달라는 겁니다. 47억대 몇 억 달러. 이걸로 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협상합니다. 지금 이게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었군요. 완전 장사꾼의 거래인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정말 지난 우리 6.25 전쟁 때 이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7,000명입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는데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피로 맺힌 동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맹은 그 바탕에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결국 한미 간의 동맹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도한 요구가 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대로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신뢰 위기가 더 커진다.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신뢰 위기가 커지면은 동맹이라는 것은 신뢰가 가장 주축입니다. 동맹이라는 서로 믿어야 됩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하나의 주적, 소위 말해서 공동의 적 common enemy를 상대로 싸워야 됩니다. 북한이 전쟁을 하면 한국하고 미국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저렇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같이 동맹국으로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같이 쓰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안보 문제가 지금 아주 그냥 무너지는 현실, 외교 문제가 무너지는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결국은 통합을 이뤄내서 자유한국당이 다수석을 얻어야지만이 내년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분열되고 내부 총질하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통합은 역사적인 시대적인 숙명이고 과제입니다. 예. 내년 총선은 한마디로 체제 수호 전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체제 수호 전쟁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 통합, 중도까지 통합을 해내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모든 이 지소미아 파기, 한일관계, 북중로 눈치 보기, 이런 게 결국은 뭐냐? 남북 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냐?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자주통일의 미래를,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는, 자주통일의 미래가 뭡니까? 결국은 반외세 자주통일이고 반외세는 반미 자주통일이다. 그 방향으로 모든 게 국내 정치 또 국제 정치 외교안보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탄핵의 책임이 누구냐? 또 과거에 뭐 어땠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좌파 혁명의 불덩어리가 세상을 뒤엎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불쏘시개를 뒤지면서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걸 따지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제가 3주의 보수 통합 해야 된다. 유승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승민이 어떻더라도 국민들은 보수 통합의 상징을 유승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체제 전쟁 이기면은 박 대통령을 위해서 훨씬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렇죠. 예. 왜 이런 우리의 이거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로 답답하네. 답답합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윤상현 의원님 저 탄핵 초기에 함께 태극기를 들고 같이 말이죠. 그랬죠. 방통위 가서 들고 광화문에서 들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그때 단상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밑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예. 그 당시에 탄핵 초기죠. 그때 딴소리 하던 사람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괜히 윤상현 의원님 욕하는 거 보면 너는 그때 뭐 했니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과 함께 탄핵 때 태극기 들고 눈물 흘리고 끝나고 난 뒤에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 정말 이거 어떻게든 나라 살려보자라고 이렇게 함께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욕했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쟤 때문에 안 돼. 쟤 큰일 났어. 이렇게 욕했지만 지금은 내년 총선 필패하면은,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통합의 길을 한번 가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걸 또 막 욕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하다. 답답하죠. 저는 예. 답답합니다. 어쨌건 지금 지소미아 문제, 이게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 모든 걸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아주 한 축으로서 큰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말 청와대 독단적 행동이다. 예.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거다. 솔직히 이건 탄핵감입니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 안보,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정권이야말로 탄핵당해야 되는데, 그 탄핵의 방법
바로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대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때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추운 날 벌벌 떨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윤상현 의원이 탄핵의 일을 좀 접어두고 대통합을 하자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위험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 예. 아유, 의원님 너무너무 대표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예, 출연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한 말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외교, 안보, 국내 정치 정말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부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내년 총선이 분수령입니다. 체제 수호 전제입니다. 체제 수호 전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과거 탄핵에 대한 역사적 책임, 역사의 평가에 맡깁시다. 일단은 그런 다음에 이기고 봅시다. 이긴 다음에 우리가 서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박 대통령 그러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깨어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윤상현 의원님 지금 위원장님이시죠?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에서 외교통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그 누구보다 아끼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길이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유승민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통합의 논의조차 없이 내년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건 말이죠. 예, 우리가 힘을 뭉치자, 합치자 이런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속에서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함께 살려가야 되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결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